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8월 13일 수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행적이 독립운동이나 반일, 민족교육과는 거리가 매우 멀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료를 발굴해 최근 공개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사료를 보니 이승만이 독립자금을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며 동포와 다퉜고 친일 발언을 한 미국인 여교사를 감싼 반면에 이 일을 문제 삼은 한인 학생을 내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초대석에서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책임연구원을 인터뷰합니다. 오보의 역사에서는 밀양 송전탑 농성 현장, 이른바 구덩이 목줄을 둘러싼 뉴시스와 조선일보의 오보 사례, 미디어 오늘 조윤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수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대학생 회원 이현정입니다. 참여연대 청년 모임인 청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해 잉여다, 무력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은데요. 청년은 청년인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을 깨고 당면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으로 행동하고 연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록금과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20대로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하고 답답했다면,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참여연대로 오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さん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중국 언론이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이 기사에 주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외신 전문 사이트 뉴스프로에 따르면 중국의 여러 언론들이 산케이 신문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것에 대해 한국 청와대가 분노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들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모 남성과 만났다는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의 기사를 그대로 소개했는데요. 중국 인터넷 매체인 문회보의 경우 박근혜가 신비의 남성과 비밀 회동한 사실을 폭로한 일본 매체에 대해 청와대가 화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요. 예. 산케이가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했던 사실도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산케이 신문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산케이 기사 내용에 대한 관심이 더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또다시 72시간 휴전을 선언했지만 이 가자지구 주민 상당수가 갈 곳을 잃었다고 하죠. 네, 이스라엘의 포격을 피해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가자지구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약 50만 명이 살던 가자시티의 주거지 25%가 파괴됐고 베이트 한운에서는 주택 70% 이상이 폐허가 됐는데요. 예. 이에 따라 베이트 한운에서만 3만 명이 집을 잃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에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온 가자지구의 한 주민은 나에게 남은 것은 아이들과 집을 떠날 때 입었던 옷뿐이라며 집도 직업도 다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예. 아직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가자 주민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는 가자 주민이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유엔이 운영하는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집뿐만이 아니라 수도관과 병원, 전력 공급소 등도 파괴됐기 때문에 주택 재건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에서 지난 6월 이후 벌어진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를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3명을 임명했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 당시 중국 상하이에 160곳 이상의 일본군 위안소가 운영됐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중국 신문망은 12일 중국 위안부 문제 연구센터 수주량 주임의 연구 발표 내용을 전했는데요. 수주임은 우리가 지난 21년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제 침략 시기에 상하이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소는 모두 160곳 이상으로 상하이는 위안부 제도가 가장 완벽하게 갖춰진 도시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군 위안부는 일본 군국주의의 악명 높은 군사 성노예 제도다 이렇게 밝혔고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위안부가 본격적으로 확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번 중국 측 발표에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요? 네, 수주임은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의 군 위안부 강제 연행 부정과 고노다마 흔들기를 지적하며 일본이 심각한 반인권 범죄에 대해 아직도 깊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군 위안소를 합법적 강간센터였다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예.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수십만 명의 중국 여성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본 자민당이 대마도와 독도 인근 섬에 자위대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자민당이 국경과 가까운 해역의 낙도 10개 정도를 특정 국경 낙도로 지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정 국경 낙도로 지정되는 섬에는 자위대 시설이 설치되고 재정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데요. 예. 신문은 자민당이 관련 법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자민당이 정한 특정 국경 낙도라는 곳, 어떤 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후보로 거명되는 섬 중에는 나가사키현의 대마도와 독도 인근의 오키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센카쿠 열도 혹은 갸오이다오에서 150km 떨어진 요나구니 지마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낙도진흥법 등의 특별법으로 이 섬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왔는데요. 예. 하지만 본토와의 생활 격차가 커지면서 이곳의 인구가 계속 감소했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일본 자민당 인사들이 영화 명량을 좀 보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못 본 모양입니다. 네. 미국 할리우드 스타죠. 로빈 윌리엄스가 사망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죠. 네, 로빈 윌리엄스가 향년 6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로빈 윌리엄스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요. 경찰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죽은 시인의 사회, 미세스 다우파이어, 굿윌 헌팅 등 70여 편의 영화를 남겼습니다. 예. 이 로빈 윌리엄스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바마 대통령 포함한 미국 각계 인사들이 애도하고 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서를 통해 로빈 윌리엄스는 의사이자 천재였고 보모이기도 했으며 대통령, 교수, 때로는 피터팬이었다 이렇게 기억했고요. 그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한한 재능을 기꺼이 나눠줬다고 전했습니다. 배우 조니 뎁도 자신의 트위터에 전설적인 배우를 잃었다며 애도를 표했고요. 또 드림웍스 CEO는 윌리엄스는 국보 같은 존재였고 지구상에 그와 같은 인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의 아내는 뉴욕타임즈에 남편이자 가장 좋은 친구를 잃었다고 밝혔고요. 그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그가 준 웃음과 즐거움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8월 13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부가 보건, 의료, 관광,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해서 7개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요.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풀어서 15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18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인데,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전경련 같은 재계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한 민원성 청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늘 경향신문이 일면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입니까? 특히 그 보건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영리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좀 들더라도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예. 제주영리병원은 지난해 2월 중국의 한 기업이 주로 피부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하고 동시에 값비싼 건강검진 상품을 팔겠다면서 승인을 요청한 건데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응급의료체계가 미비하다 이런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는데, 어제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라서 다음 달 응급체계를 다시 점검해서 승인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허용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영리병원이 원희룡 제주지사의 정책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리병원 같은 이런 영리화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던 원희룡 지사거든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이번에도 명분이었습니다. 4대 강도 마찬가지였죠. 경제 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도 완화될 전망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은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가 10% 이상이고 병원장과 진료의사 결정기구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설립이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건을 제주도처럼 외국 의사의 종사가 가능하다 정도, 이 정도로 규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현행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 8곳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면은 사실상 전국이 영리병원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현재도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건의료단체 연합 쪽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 국내 병원은 영리자회사를 세워서 수익 창출하기로 한 방안,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됐죠. 국내 의료법인 병원이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서 세운 자회사의 사업 허용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6월에 의료법 시행규칙이 발표될 때 빠진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업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자회사를 세워서 건강기능식품과 의료를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 결국 영리자회사의 핵심 사업임이 드러난 것이다. 의사가 환자한테 이들 식품을 권하면은 어떤 환자가 거부하겠느냐. 의료비가 크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참의료실현 청년 한의사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지금은 진료만 보면 되는 것이고 약도 그냥 처방해 주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의사가 환자한테 가가지고 이 건강보조식품 이거 말이죠. 드시면 좋습니다. 이거 사셔야겠어. 이러면은 어느 환자가 그걸 거역하겠냐 이겁니다.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이렇게 건강에 좋은 거라고 해서 쥐고 흔드는데 말이죠.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료비가 크게 오를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또 있습니다. 정부가 신약 같은 이런 신의료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면서 줄기세포 치료제 등의 사용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3단계인 임상시험을
한 단계 면제해준다는 겁니다. 두 단계만 거치면은 이 줄기세포 치료제 적용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쪽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외국에 원정 나가서 받다가 숨진 사례가 밝혀진 것만 2건인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임상시험까지 면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하겠다. 이런 발상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은 의료 영역뿐이 아닙니다. 관광 분야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토의 64%에 이르는 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산지 관광 특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구로 지정된 산지에는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같은 관련 법률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서 호텔, 의료시설 같은 것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경관이 좋은 산지에 호텔이나 병원이 들어서면은 정부가 밝혔듯이 힐링 효과를 기대하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환경 파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4대강 개발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온다고 이렇게 한겨레가 사설에서 짚었는데요. 예. 정부 안팎에서는 실세 부총리 최경환 부총리의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 이것은 아무래도 입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글쎄요, 당장 시민의료 그 시민단체 쪽, 특히 보건의료단체 쪽에서는 이거는 의료 영리화다라면서 대대적으로 문제 삼을 태세고요. 기본적으로 시민들 역시 이거 의료비가 크게 늘어난다는 이 같은 시민단체의 우려를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뜻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일보가 일면 제목으로 최경환의 서비스업 살리기, 의욕은 크지만 난관이 많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경환 부총리는 의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반대가 있더라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생각할 때 밀어붙이기식 정말 위험한 사고방식이죠. 규제를 잘못 풀면 어떤 재앙을 맞을 수 있는지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본 거 아니겠습니까? 옥석을 가리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규제 완화는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한겨레가 사설에서 이렇게 짚었습니다. 예.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기억하십니까? 세바이라고도 불렸었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6월 30일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과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의 작품이었는데요. 자, 어제까지 45일 동안 가동이 됐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전체 회의 4번, 혁신토론회 1번, 이것이 활동의 전부라는 건데요. 730 재보선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성과죠. 그러네요, 보니까. 목표는 당혁신인데, 어떻게 730 재보선 승리를 도출했으니 당혁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지요. 그동안의 그 성과를 따져보니까 7.14 전당대회 730 재보선이라는 굵직한 정치 일정에 휩쓸려 갔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혁신위원회 내부에서 김무성대 서청원 맞짱 토론을 추진하자 이런 돌출적인 제안만 나왔는데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성과로 평가되는 당내 상설 인사검증기구 설치 제안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제안을 했더니 더 지켜보자 이런 답변만 나왔다는 겁니다. 네, 결국 성과를 못 내고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선거용 떴다방 정치 아니냐 이런 지적이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한편 전당대회에서 보수혁신의 아이콘이 되겠다라고 말한 김무성 대표는 별도의 보수혁신위원회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준석의 혁신위원회는 유야무야가 됐는데 예. 별무성과로 끝났는데 또 새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예. 조선일보를 펼쳐보겠습니다. 요새 야당 걱정 참 많이 하는 조선일보입니다.
오늘 제목은 장외 세력에게 조종당하는 리모컨 야당, 집권 못한다. 예, 쿼터가 달려있는 거긴 한데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원외 제야그룹과 이에 동조한 당내 강경파의 주장에 휘둘리고 있다. 이에 대해서 야당 출신 원로나 중진들, 정치 전문가들은 국가 운영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도 없고 여야나 이념 충돌이 많아야 자신들의 입지가 확대되는 것이 그 장외 세력이다. 라면서 그런 사람들이 야당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이상 집권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조선일보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조순영, 한화갑, 강봉균, 정대철, 김진표, 김효석 이런데요. 한화갑 씨는 야권 원로 중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권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이게 보니까 다 과거에 이 야당 안에서 보수적 목소리를 냈던, 나중엔 또 변절했던 이런 분들인데요. 조선일보가 당 원로 중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고는 하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그리고 지금은 야권을 대표하는 원로 중진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인물들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예. 이렇게 여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명지대 김영준 교수는 또 이런 말을 했네요. 앞으로 20개월 동안 선거가 없고 이 상황에서 국회가 잘 돌아가면 자기들의 위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외 세력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더욱 강경 투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대로 제야에 휘둘려 가면은 정치 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제야에 휘둘려 가는 것도 정치의 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이게 정치가 국회의사당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논의하고 합의하고, 아니 대의정치의 장 아니에요? 국회의사당이 여러 시민사회 또 지역의 그런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는 것이 대의정치인데, 이완구하고 박영선이 그렇게 합의했는데 왜 이들이 문제 삼고 트집 잡아서 뒤집느냐, 이런 지금 시각입니다. 조선일보가요. 사실 이완구, 박영선 합의하면 다 오는 겁니까? 뭔 잘못을 해도 그 장외 세력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근데 이게 바로 새누리당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강경파에 휘둘리면 새정치연합은 어디로 가느냐. 비상대권을 부여받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사인하고 국민께도 다 알리지 않았느냐. 하지만 꽉 막힌 세월호 특별법 전국에서 정치력을 보여달라는 각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 그렇게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여야의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당신이 나서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보라 라는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김무성 대표가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 야당에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을 텐데 어느 쪽이 좀 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장을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이 오히려 야당에게는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할 기회다, 이렇게 말했는데, 새누리가 혁신해서 재미 보더니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마저도 혁신시켜줄 모양입니다. 예. 근데 이 김무성 대표의 주장을 보게 되면 말이죠, 야당에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을 텐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온건파 덕을 많이 봤죠. 얼마 전까지. 그래서 야당은 야당대로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봤었고요. 국민들이 등 돌리기도 했고 말이죠. 이제 좀 선명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조선일보와 김무성 대표가 이 강경파가 득세하는 거 이거 문제다 라면서 야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새정치연합의 합의 번복은 대단히 당혹스럽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 새누리당도 2009년에 미디어법 합의, 여야 합의, 이걸 의원총회에서 부결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을 각 정당 의원총회에서 부결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위반한 것인가? 여기에 이론의 여지가 많다라고 한겨레는 짚고 있습니다. 실제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새정치연합은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절차에 따라 추인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2009년 미디어 관련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의원총회에서 부결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부결된 사례, 물론 새누리당보다는 새정치연합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새누리당과 다르게 새정치연합은 상대적으로 의원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는 점, 이 점이 차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위에서 결정하고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밑에서는 따르는 상명하달식 이런 구조인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워낙에 사공이 많다 보니 여야 합의를 할지라도 이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결국 내부 논의, 내부 추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덜컥 합의를 해버린 박영선 원내대표의 지난 이완구 대표와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잠정안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의원총회 가서 설득하고 합의를 받아오겠다. 이게 순서인데 예. 자기의 어떤 권한을 넘어서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서 합의를 한 거, 사인까지 한 거, 문서로 남긴 거, 이게 바로 패착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야당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조직에서 상식이죠. 그렇죠. 예, 잠정 합의해놓고 예. 가서 물어보겠다. 예. 반대하면 이거 합의 안 한 거다. 예. 그렇게 논의를 해가야죠. 박영선 원내대표는 본인이 사실상 지금 당대표를 대행하고 있고 원내대표까지 하고 있다 보니 또 유일한 선출직이다 보니까 자신에게 모든 권한이 다 쏠려 있다라고 판단한 건지, 그렇다면 그건 제왕적 리더십 아닌가요? 예. 국민 무슨 공감위원회라고 하는데 네. 공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1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석기 내란선동 중형 통합진보당 해산에 힘이 실릴 듯, 이런 제목입니다. 조선일보만 이런 분석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제목과는 다르게 기사는 따로 놉니다. 기사는 비교적 이쪽 저쪽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법원의 선고에 관심을 보여왔다. 이석기 내라는 사건과 관련한 그런 판결 결과에 관심을 보여왔다는 건데요. 법무부는 RO를 통진당의 핵심 세력으로 지목해왔는데 법원이 RO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도 정당 해산 결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상당 부분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장하는 법무부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일부 내용은 오히려 법무부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 기사를 살펴봐도 말이죠. 통진당 해산에 힘실릴 것 같다라는데 무게를 실은 그런 기사는 찾기 힘듭니다. 항소심 판결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런 제목도 가능하죠. 예. 이석기 내라는 무죄. 예. 통진당 해산 힘 빠질 듯. 아, 그렇죠. 예. 이게 바로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어제 보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RO라는 조직에 대해서 그 존재를 부정했던 거 아니에요. 항소심 재판부가 말이죠. 통합진보당과 내란 음모를 엮어주는 고리가 바로 RO인데 RO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통합진보당과 내란 음모를 엮어주는 고리가 해체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은 거의 희박해진 거 아니냐라는 것이 어제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분석이었습니다. 이석기 내란 선동 중형 통진당 해산 힘실릴 듯, 이 제목은 조선일보의 바람, 기대치 아닐까요? 예. 어제 어떤 법률가께서 이런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예. 내란 음모가 만약에 유죄였다면 예. 이 통합진보당의 책임 부분을 좀 물을 수 있겠지만 예. 일단 그 부분이 무죄가 됐고 예. 내란 선동만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예. 이걸 이석기 의원 개인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요즘 잘 쓰는 표현으로 개인적 일탈. 예.
개인적인 달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다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조선일보의 이 분석은요, 기사가 뒷받침해주지도 않는 제목으로 이렇게 일종의 선동을 하는 거죠. 예. 오늘 조선일보 29면에 실린 강규형 명지대 기록대학원 교수의 실론. 통상 이제 오피니언 면이 그 핵심이 마지막 페이지는 광고지 않습니까? 그 전 페이지 그리고 또 그 전 페이지 요 두 개 면이 사실은 오피니언 면의 핵심인데 그 앞 페이지에 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2면이 지면으로 나왔는데 30면과 31면에 실리지 않고 29면에 실린 그런 칼럼입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멀쩡한 사람에게 수구꼴통이란 비방을 했던 수구 좌파권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경우는 없다. 만약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은 극우꼴통이라는 옳지 않은 비난을 수도 없이 들은 언론인 조갑재 대표는 수백억 원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 문창극 전 국무총리 내정자는 친일 반민족주의자라는 터무니없는 음해를 받기도 했다. 나중에 문창극 내정자가 독립유공자의 자손이며 강연 내용도 친일 반민족과 거리가 먼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종북의 의미를 조선노동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매우 협소하게 해석했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으로 종북은 북한을 추종하고 편드는 것 또는 그러한 성향이란 해석이 통용되고 있다. 이번 2심 판결은 종북의 정의를 위와 같이 넓게 잡은 1심 판결과도 배치된다. 이게 무슨 이런 칼럼이 다 있나요? 이게 변희재 씨에 대한 서울고법 민사 14부였던가요? 예. 그 판결 결과에 대한 일종의 비판하는 그런 칼럼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종북의 범위는 넓다. 비단 조선노동당을 추종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북한을 추종하고 편드는 것 또는 그러한 성향인 경우도 종북으로 다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 변희재 씨가 법정 가서 펼쳤던 논리이기도 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한테 친노 종북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던 변희재 아닙니까? 그래서 법정 가가지고 종북은 그런 조선노동당을 꼭 추종해야만 종북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북한을 이렇게 추종하고 편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논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강규영 교수조차도 그런 표현을 썼네요. 그보다도 문창극 씨가 독립유공자의 자손임이 확인이 됐습니까? 그리고 그 강연 내용, 친일 반민족적 발언들, 그 발언이 명징하게 드러났고요. 그것이 친일 반민족과 거리가 먼 것이다. 지 혼자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그 칼럼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논리를 펴야 되는데 본인의 어떤 인상 비평이 강력하게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수구꼴통이란 비방을 했던 수구 좌파권 사람들, 이렇게 개념적이지 않은 표현부터 시작해서 극우꼴통이라는 옳지 않은 비난을 받고 있는 조갑재 대표, 이런 본인의 그런 판단, 인식 이런 것들을 칼럼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니 이게 그래서 29면에 실린 게 아닌가. 조선일보도 30면, 31면에 실기에는 좀 민망해서인지 그래서 29면에 실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인터넷판 가보면은 단독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해서 톱으로 걸어놓은 기사인데 무슨 내용이냐. 고소인. 이번에 그 변희재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 때문입니다. 나와야 될 날 안 나와가지고 두 번이나 안 나와서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과 변희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남부지법 형사 3단독 서영주 판사가 고등학교 선후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영주 판사는 김광진 의원과 10년 터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학교를 다닌 일도 없고요.
일면식조차 없다는 것이 서울 남부지법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두 사람의 그 관계가 고등학교 선후배이기 때문에 특수관계 아니냐. 뭔가 이렇게 김광진을 봐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오늘 12면에 실린 내용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단군의 4347년 후배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예전에 그 어느 사건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주진우 기자가 검찰 가가지고 검사 가지고 핏대를 높이면서 싸웠거든요. 그 검사가 예. 알고 봤더니 자기 고등학교 선배예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예. 그러면은 그 검사가 봐주면 이것도 뭔가 특수관계 때문에 빚어진 그런 특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펴면서 그래서 조선일보가 창피해서였는지 사회면에 조그맣게 2단으로 실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는 지금 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20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 정선재 부장판사가 이상득 전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서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되니까 재판을 회피했었어요. 같은 소망교회 신도라는 이유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서영주 판사 역시 김광진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오늘 기사에서 썼습니다. 한겨레 13면을 보니까 변희재 씨 지금 서울 남부지검이 말이죠. 구속해야 될 변희재 씨를 즉각 구속을 하지 않고 있는 양상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관할 검찰청의 구속영장 집행을 촉탁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겨레는 선고 기일에 임박해서 집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잡혀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 12면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무용지물이 된 전자발찌, 위치 추적 전자장치지요. 성범죄자가 수십 차례 주거지를 이탈해도 거리를 버젓이 활보해도 체제는 전무하다는 현실 오늘 한국일보가 짚고 있습니다. 이 전자발찌 누가 도입하자라고 주장했었죠?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한편 열차 추돌 사고 관련해서 얼마 전 태백에서 있었던 그 사고 그 기관사가 사고 6분 전까지 카카오톡을 했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인지 그 신호를 못 본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오늘 국민일보가 8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유가족분들께서도 물론 일부에서는 불만족스러우시겠죠. 네. 그러나 이제 300분이 넘는 유가족들이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예. 또 밖에 외부의 반체제를
쭉 주장해온 이 세력들이 일부 많이 개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반체제 주장하는 분들이 어디에 지금 유가족 개입하고 중에 있다? 많이 가서 뭘 지원한다고 하면서 네네.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 일부가 어떤 계속 그 항의와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제가 이제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보도를 보면은 네네. 그런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 8월 11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온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말. 이제는 세월호 유가족을 반체제 불순 세력에게 세뇌당하는 사람으로 매도하더니. 지금 새누리당 이완구 대표께서 직접 접촉은 안 하시겠지만 유가족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계시죠? 저는 직접 접촉을 안 합니다. 또 저분들도 저희 당하고는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 야당 쪽으로만. 예, 야당하고만 접촉을 하니까 그것도 한 고혹스러운데 이 문제는 여야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여야가 있는 우리 국민의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참 그것도 저로서는 좀 이해를 못할 일입니다. 물론 저한테 건의서 같은 건 그저께인가 갖고 왔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저희와는 접촉을 긴밀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문제이자 국민의 문제거든요. 그 부분도 대단히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맙스러운 부분입니다. 8월 1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가족들이 새누리당과는 대화조차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의 진위는? 어제 뉴스K. 유가족들은 특별법에 관한 의사를 새누리당에 계속 전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대화의 창구조차 만들지 않은 것은 새누리당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유가족이 국회 농성을 시작한 후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앞을 지나가지도 않았다며 자발적으로 유가족들을 찾아온 새누리당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이어 가족대책위는 여당과 야당에 항상 함께 면담을 신청했고 야당만 단독으로 연담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야당과만 접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사를 새누리당에 전달하려 시도하였음에도 거부당했습니다. 대화의 창구조차 만들지 않은 것은 새누리당이 아니었습니까? 유가족을 능멸하는 이완구 대표의 흔한 거짓말. 지난 5월 27일 국회를 찾아온 유가족들에게 저희가 청와대 갔을 때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고화를 막론하고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셔서 기관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냐 이걸 따지기 전에 합의하십시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가 됐든 무슨 특검이 됐든 어떤 형태의 진상조사 절차가 됐든 저희는 받아들일 자세가 되고 할 것. 다만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국회 법이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 법칙입니다. 그동안에 있어왔던 국정조사처럼 관행대로 허지부지 되겠네요. 관행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관행 때문에 세월호가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런 얘기는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국정조사 특위에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다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관행대로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방해 속에 별 성과 없이 끝나게 됐고 유가족의 요구가 모두 들어간다는 약속, 즉 수사권 기소권이 부여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모두 헛말이 될 위기에 놓였으니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여러분은 대한민국 1, 2, 3대 대통령 이승만을 어떤 인물로 기억하십니까? 민족문제연구소가 최근 191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 초반 이승만의 행적을 드러내는 사료를 발굴해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사료에는 이승만이 독립자금을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며 동포와 다투고 친일 발언을 한 미국인 유교사를 감싸고 이 일을 문제 삼은 한인 학생을 내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승만의 행적을 미화하며 그를 건국 대통령이나 국부로 떠받드는 일부 극우 역사가들이 챙겨봐야 할 역사적 자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이번에 발굴해 공개한 그 사료들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910년대 중후반부터 1920년대 중반 정도까지 자료들인데요. 예. 주로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활동들, 주로 이제 미주 활동들, 하와이에서 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인데 그게 상당히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뭐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주로 이제 재정 문제, 돈 문제하고 예. 그다음에 그 친일 교사를 계속 그 두둔하는 그런 문제로 해서 학교에서 분란이 난 게 있고 또 이제 국정 문제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소위 독립운동가로서의 그 이승만을 평가할 때 굉장히 그런 이미지에 좀 결정적으로 훼손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내용의 자료들입니다. 예, 어디에 있던 그런 자료들인가요? 자료는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예. 상당 부분은 저희들이 백년 전쟁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집한 것도 좀 있고, 이후에 이제 소송이 저희들이 이제 뭐 제소를 당했는데, 그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수집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재정 문제 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거는 전부 그 하와이 그 문서 보관소에서 뒤져서 확인한 것들이죠. 예, 미국 현지에서 입수한 그런 사료들도 있군요. 예, 그게 상당 부분 많습니다. 예, 이 사료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승만이 독립자금을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며 동포와 다툰 사실이 있다 이렇게 공개를 하셨는데 예.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돈 문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예. 이게 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이른바 이제 소약국 그 동맹회라는 게 1917년에 미국 뉴욕에서 이제 소약국의 약소국이죠. 예. 약소국들이 모여서 이 약소국들이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국제사회에 이제 호소하는 그런 국제 회의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당의 대표를 이제 파견하는 그 일이 있는데 대표를 파견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소약국 동맹회에 소위 한인 대표를 파견하기 위해서 모금을 합니다. 모금을 하는데 당시 그 한인들의 이 독립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예상액보다 모금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모금을 한 돈이 대표를 파견하고 난 이후에 예.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한 $1,100 정도 남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상추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제 국민에서 이 돈을 모금했으니까 쓰고 남은 돈은 당연히 이제 일종의 공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공식적인 계좌에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개인 계좌에 있어요. 남은 돈이 이승만 개인 계좌에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이승만이 아니라 이승만의 이제 일종의 이승만을 따르는 그런 세력인데 예. 그 사람 개인 계좌에 있으니까 당연히 국민회에서는 그 돈을 이제 반납을 하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을 계속 이제 반납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이게 이제 법정으로까지 싸움이 이제 확대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당시 이제 이승만이 이 돈을 모금할 때 이거는 자기 개인 이름으로 모금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을 국민에 반납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주로 이제 국민군단 박용만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군단 세력하고 이렇게 상당히 싸움을 하게 됐는데 그 문제 제기를 한 그 반대파를 이제 폭동죄로 오히려 역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자신
이 문제를 피해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정에서 하여튼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여튼 뭐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 이 돈은 국민회가 공식적으로 모금을 한 거다. 이승만 개인이 모금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돈을 결국은 국민회로 뭐 다시 돌려주라 이제라고 그런 이제 판단이 결과가 났는데, 예. 문제는 이 공식적인 어떤 모금을 이제 일종의 공금인데 이 공금을 마치 개인 돈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그걸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법원 판단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다시 돌려주긴 그런 사건이죠. 예. 그러면 이번에 그런 법원의 미국 법원입니까? 미국 법원의 예. 판결문을 이번에 입수하신 건가요? 그 이제 판결문과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제소장 그다음 서로 양측의 그런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증거 자료까지 다 포함을 한 거죠. 예.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이승만의 개인 재산 일부도 포착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예,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인데, 이 재산 분쟁은 그게 한 수십 건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저희도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가 조금, 놀란 것이, 이승만 개인 이름으로 재산이, 땅을 산 게 있어요. 예. 그게 1922년, 8월 달에 이제 이승만이 상해에서 활동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하와이로 돌아옵니다. 그게 당시 이제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추대를 돼서 대통령 역할을 하다가 내부에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고 활동을 못하니까 다시 이제 하와이로 돌아오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측근한테 보낸 편지에 보면은 한 달에 한 $100 정도로 근근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런 시기인데. 예. 뛸 때 이제 $100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당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던 가족들 대개 이제 4인 평균으로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이제 평균 생활비가 한 $20, $30 정도 되거든요. 4인 가족의 생활비가 $20요? 예, $30 되는데, 이승만은 이제 개인 독신이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정치적 활동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본인 입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이승만이 1924년 12월 달에, 개인 이름으로 $4,000의 토지를 구입한 등본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시가로 한 1억 5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승만이 개인적으로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 전부 그게 교민들의 성금이나 지지자들이 돈을 모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제 월급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료가 확인됐고, 또 하나는 이제 25년 1월 달에 이제 동지식산 주식회사라는 걸 설립을 합니다. 예. 이걸 이게 일종의 실력 양성을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실제 내용은 요즘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기획회사입니다. 그 부동산 기획회사라는 거는 무슨 쉽게 말해서 부동산 가지고 거래하면서 돈벌이 하는 회사 있죠. 예. 예, 그런 회사인데, 일종의 투기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동지식산 회사를 만들 때 여기에도 약 $4,000 정도를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1924년 12월부터 1925년 시점에서 이승만이 개인 자산으로 약 $8,000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8,000면 지금으로 보면 한 어느 정도 금액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는 3억이 넘죠. 우리나라 돈은 한 3억 원 정도가 넘는 그런 가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승만이 하와이로 건너갈 때 거의 무일푼으로 갔거든요. 무일푼으로 간 그 사람이 약 10년 후에 $8,000라는 그 금을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도대체 그 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하는 당연히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내셨습니까?
그 돈은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축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직접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고 그 지인들에게 호소하고 또 그 지인들이 보내준 돈으로 생활한 사람이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거금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선 좀 납득하기 어렵죠. 예. 어렵고 또 그 앞서 말씀드렸던 뭐 소약국 동맹의 사건들처럼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모금을 하는데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교육 사업을 한다고 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대표를 파견해서 모금들을 하는데 문제는 그 모금 이후의 과정들이 또는 모금하는 과정에서의 그 돈들이 투명하게 공개된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여튼 개인적으로 유용됐을 또는 횡령했을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걸 이제 끊임없이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8,000달러라는 이승만 개인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은 이거는 하여튼 분명히 지금까지 논의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더 추적이 좀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이승만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그래도 독립운동가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 반박할 수 있는 사료도 찾아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자료들입니까? 예, 그거는 이른바 이제 손버그 사건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제 이승만이 상해에서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이제 활동할 때 시기입니다. 이때 이승만이 이제 한인학교에 여교사를 추천했습니다. 그 여교사 이름이 이제 알렌 손버그라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 알렌 손버그라는 사람이 대단히 좀 친일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어떤 발언들을 했냐면은 한인들은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 한국인들은 그래서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이런 식의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우기까지 하고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하니까 학생들이 결국은 참지 못하고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이제 항의 사안을 쓴 거죠. 예. 이런 분들한테 수업을 받을 수가 없다. 학교와 자기 조국을 모욕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받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항의를 하는 게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당시 교감이 상해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항의를 받으니까 이 손버그라는 교사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대응이랄까 이걸 우리 상식적인 생각을 하면은 물론 손버그 선생에 대해서 만류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네가 좀 참아라든지 안 가면 조금 주의를 하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오히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면은 교감에게 편지를 보내서 학생들이 이 선생에 대해서 복종하도록 해라. 그래서 특히 7명의 학생들이 그런 항의 사안을 썼는데 항의 사안을 쓴 학생들 이름을 전체 이제 거론을 하면서 그런 일은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교감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삼은 항의한 학생들을 처벌하라고 했단 말이죠. 오히려 그 학생들을 처벌하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손버그 교사를 이승만 씨가 임용한 겁니까? 예. 이승만 씨가 추천을 해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두 가지 맥락인데 하나는 한인 교육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이승만 씨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기는 반일 교육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반일 교육을 하지 않겠다. 자기는 반일 교육을 하지 않는다. 당시만 해도 미국 내에서 1910년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친일적인 여론들이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반일 교육을 자기는 하지 않는다. 라는 이제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그거는 본인이 하여튼 교육 철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겠죠. 근데 또 하나는 이 당시 지위가 임시정부 대통령입니다.
3.1 운동 이후에 정말 민족적인 열망을 받아가지고 비록 임시정부이긴 하지만은 독립을 최대 지상 목적으로 수립된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있는 사람이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죠. 예. 이번에 발굴하신 사료들의 가치, 예. 어떤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첫째는 기존에 이승만의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위대한 독립운동가, 건국 대통령 이런 소위 신화적인 이미지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실제 그 신화적인 이미지의 이면에는 대단히 부정적인 행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그 전부터 많이 논란이 됐지만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더 확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 그전에는 그냥 하여튼 개연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번에는 물증을 가지고 내용들을 비판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공개한 사료들에 대해서 진위 여부나 또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다른 입장, 반박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없었습니까? 우선 자료를 아직 저희들이 공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아직 반박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반박이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전부 1차적인 공문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승만이 직접 쓴 편지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소송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들이기 때문에 시비가 나올 수는 좀 없겠죠.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로 이제 소송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소송이라는 게 이제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으로 제작자인 지금 김지영 감독 그리고 임원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도 지금 같이 피소가 된 상태죠. 소장님 그렇게 피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작 전체 지원팀으로서 저희들이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이번 자료가 이 수사 과정이나 앞으로 향후에 있을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요.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기존에 주장했던 거라지 또는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거, 그 부분들을 이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 결과의 사실관계에서는 거의 100%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법당국에 이걸 제출하셨습니까? 이제 일부는 제출을 했고, 그 자료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요번에 말씀드린 것도 일부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이제 자료들이 조사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면 앞으로 소송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어떤 자료를 또 발굴해서 공개하실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저희 연구소가 하여튼 기본적으로 역사의 진실을 찾는 것을 주요한 사업이 하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소송과 관계없이 그건 근현대사의 진실 찾기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번에 발굴한 사료들, 학계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무슨 연구소가 할 수 있는 건 일상적인 거는 그런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자료집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자료들은 일단 계속 정리가 되는 대로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자료에 대한 이제 평가 문제를 놓고서 생각을 다르게 하는 수도 있겠죠. 지지하는 사람 쪽에서도. 그럼 언제든지 거기에 토론이 있다라면 문제 제기가 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논쟁을 해서 정말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걸 어떤 한 특정 개인을 신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또 악마로 만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건 한국 근대 민족 운동 또는 정치 운동의 정체적인 것들을 보기 위한 제대로 보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공론을 장해서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민족문제연구소의 김민철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해 10월 초였습니다. 민영통신사 뉴시스 그리고 조선일보 등이 밀양 송전탑 현장에 있던 구덩이와 목줄을 통합진보당이 설치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보도가 오보였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오보의 역사에서 이 기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조윤호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거의 이제 1년 다 돼갑니다. 이 네. 기사 나온 지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간단히 요약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해 10월 초였죠. 10월 초에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요. 예. 그때 주민들이 이제 대책위를 꾸려서 공사에 반대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언론들이 밀양 현장을 취재하러 갔었는데 예. 그 현장에서 유시스가 한 공사 현장에 있던 구덩이를 밀양 주민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이 팠고 그리고 거기 걸려있던 목줄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걸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도 이어서 보도를 했고 근데 사실 이 보도 이후에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크게 반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뉴시스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보도를 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당시 뉴시스 기사를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문제의 기사는 지난해 10월 6일자 뉴시스 기사 구덩이 판 사람은 통진당 당원들인데요. 기사 내용을 좀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5일, 10월 5일 밀양 송전탑 공사가 진행 중인 단장면 96번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무덤처럼 생긴 구덩이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판 것으로 전해졌다. 예. 그리고 구덩이를 파는데 힘을 보탠 주민은 2명으로 이들 역시 전 과정을 돕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줄을 매는 것 역시 통진당 당원들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주민들이 노끈을 나르긴 했지만 구덩이 위에 설치한 지주대에 목줄을 건 것과 현장 입구에 설치한 나뭇가지에 메어진 목줄 등 목줄 10개를 건 사람들도 통진당 당원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밀양 공사 현장에 있는 구덩이와 목줄을 주민들이 아니라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예. 유시스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됩니다. 통진당 당원들이 떠난 자리에는 무덤처럼 생긴 구덩이와 지주대, 그곳에 걸린 목줄과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이 을신연스럽게 남아있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 뉴시스는 주로 전해졌다라는 네네. 이 고도의 취재 기법을 네네. 발휘해서 기사를 썼는데 문제는 뉴시스만 이런 보도를 한 게 아니라 또 일부 언론이 후속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뒤늦게 좀 보도를 했던가요? 네. 뉴시스 보도 이후에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원래 이런 보도는 조선일보가 단독을 해야 되는 건데 예. 뉴시스한테 좀 물을 먹은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사에는 이제 7일 새벽에 올라왔고 지면에는 7월 10일자 무려 1면에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예. 통진당 당원들 밀양 송전탑 현장에 무덤 구덩이 파고 올가미 줄 내걸어라는 되게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뉴시스 기사와 같은데요. 좀 표현이 좀 더 격해진 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경찰과 반대 주민의 대치 속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외부 세력으로 개입한 통진 당원들이 극렬 행동을 부추기는 도구를 만들어 놓고 간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까지 좀 가미를 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어떤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네. 통진당 당원들이 이제 이런 기사를 써낸 의도가 네네. 죽을 각오를 하고 네. 이거 반대해라. 예. 이런 의미로 이 무덤 파고 목줄 단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네네. 이 기사를 쓴 그렇습니다. 의도가. 예. 예. 이 기사 이후에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입장을 그때 내놨습니까? 한마디로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대책위는 뉴시스 기사가 나온 6일 바로 논평을 냈는데요. 예.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당원 20명이 단장면 동화전 마을 96번 송전탑 현장에서 5일 지지 방문을 온 것은 사실이다. 근데 하지만 구덩이는 그 전날부터
동화전 마을 청년들이 파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동화전 주민들이 이제 다른 지역, 그러니까 부북면 주민들이 이제 송전탑 공사 강행을 앞두고 구덩이와 목줄을 만드는 걸 보면서 우리도 저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전날부터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 대책위는 또한 실제 그날 작업은 5-6명 정도의 동화전 마을 청년회 회원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주도를 했고 지지 방문을 온 진보당 당원들은 경찰과 마주 앉은 상태에서 쉬거나 어떤 농성당 현장 이곳저곳을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 진보당 당원들은 또한 구덩이의 용도가 운막을 짓기 위한 터잡기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마저도 잠시 도왔을 뿐이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사를 하거나 주민들로부터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을 뿐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뉴시스 기사를 보면 이제 주민들의 말을 빌려서 이제 진보당 당원들이 구덩이를 파고 목줄을 달았다 이렇게 전했는데 사실 밀양 송전탑 반대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잖아요. 대책위라는. 예. 그 대책위의 말을 듣지 않고 취재를 왜 한 것인지 좀 그 부분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예. 뉴시스가 주민들의 말을 듣고 이 기사를 썼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기사에는 그렇게 밝혔습니다. 취재원이 주민들이다. 네, 네. 혹시 다른 분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예. 다른 분이 어떤 분들인지는 짐작하시죠? 네, 주민으로 보이는 다른 분들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뉴시스가 기사를 쓰게 된 경위 또 주민을 취재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은 그 미디어 오늘이나 네. 관련 그 미디어 매체 기자들은 또 취재를 해볼 만한 그런 사안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혹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당시에 기사가 나가고 미디어 오늘이 좀 확인 취재를 했는데요. 사실 뉴시스 기사와 조선일보 기사는 대부분이 인근 주민의 증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사 대부분이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업을 했다는 당사자들을 조금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 구덩이 작업을 했던 손아무개 씨가 있는데요. 이분 동화전 마을 청년회 주민입니다. 예. 청년들이 주도를 했고 저희가 하니까 노인분들도 돕고 주위에 있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에게 요청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작업을 도왔던 정호식 진보당 경남도당 조직국장 역시 어르신들이 땅을 파고 계시길래 돕겠다는 생각에 판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운막을 더 지어야 한다는 말에 운막 터잡기 정도의 작업이라고 생각했다. 구덩이를 파는 것인 줄 잘 알지 못했다. 예. 그리고 4-5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덩이 작업을 도왔을 뿐 30명의 당원이 작업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오늘의 이후에 이 대책위에서 찍어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덩이 파는 장면을 네네. 촬영한 동영상이요? 예. 당시 대책위 같은 경우는 워낙 현장에서 경찰들의 폭력이나 아니면 한전 직원들의 폭력이 많아서 전 이제 과정을 다 영상으로 찍어 놓았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구덩이를 파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입수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그 현장에 주민 5명과 당원,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당원 1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지대를 세우는데 주민인 4명, 그리고 구덩이를 파는 데는 이제 아까 저희가 통화를 했던 손아무개 씨와 그 통합진보당 당원이 1명, 그리고 이게 동원이 됐는데요. 구덩이 내부가 굉장히 좁아서 2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목줄을 매는 장면도 나왔는데 거기서는 목줄 매는 작업을 한 사람은 하모 씨, 손모 씨, 평모 씨 등 동화전 주민 3명이었고 예. 그리고 진보당 당원이 목줄 작업을 했다는 뉴시스 보도와는 좀 동영상 내용이 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약하면 당시 그 현장을 지지 방문한 진보당 경남도당 그 당원들은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구덩이 파는 작업을 힘들게 하고 계시니까 도왔을 뿐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뉴시스 쪽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뉴시스 기사를 쓴 기자가 이제 강경국 뉴시스 기자인데요. 이 기자와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사실 이 기자는 저희와의 통화에서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반응이 이제 뉴시스 기자와 복수의 관계자가 당시 현장을 확인했고 또 현장에 있던 뉴시스 기자가 주민에게 직접 말을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쓴 기자는 현장에 없었고요. 예.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자신은 없었지만 뉴시스의 다른 기자와 복수의 관계자가 있었다. 그래서 복수의 관계자에게 목줄을 누가 달았냐 물어보니 당원들이 했다고 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본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민 누구와 인터뷰를 한 것이냐라고 묻자 밝히기 어렵다. 그거 밝히면 당사자는 거기서 못 산다.
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목줄 부분과 관련돼서는 당시에는 그렇게 취재를 했는데 주민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시니까 저도 현장에 있었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화상으로 취재를 한 부분이라서 뭐 딸리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권경훈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제 물어봤는데요. 구덩이를 파는 거 직접 봤냐? 주민과 직접 인터뷰를 했는지 묻자 뭐 별다른 말은 없이 취재 과정을 다 거친 거다 뭐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뉴시스 같은 경우에 기사를 정작 쓴 기자는 현장에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후배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이렇게 토스해 준 거를 이분이 이제 기사는 작성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뭐 현장에 있던 뭐 사진 기자가 뭐 본 거를 얘기한 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현장에 있었다는 기자의 이름을 알려주던가요? 네, 뭐 안모 기자라고 알려줬는데요. 예. 이제 그 기자랑은 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지금이라도 다시 좀 연락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예. 주민 취재원 보호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걸 밝히면 그 제보한, 뭐 진술했다고 하는 그 주민은 거기서 못 산다 이런 네. 입장인데, 뭐 그렇게 민감한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사실을 확인하고 좀 바로잡겠다는 취지인데 그 부분을 밝히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네. 조선일보 기자는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그냥 뭐 사실 저희가 조선일보 기자들을 취재하면은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반응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 자세히 얘기하진 않고 그냥 뭐 우리가 다 취재를 거쳤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예. 그 대개는 이제 경영 파트와 통화하십시오 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일단 본인은 취재 과정을 다 거쳤다 이렇게만 네.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사가 나온 배경. 예. 일단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현장에 없던 기자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렇죠. 기사를 썼는지 모르지만 알려졌다. 뭐 뒤늦게 알려졌다도 있고요. 네. 이런 방식의 기사 쓰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되게 조금 딱히 확인이 안 될 때 예. 조금 이제 쓰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알려졌다, 전해졌다. 근데 사실은 누가 알렸고 누가 전했는지도 이제 주어가 없잖아요. 네, 불명확한 그런 기법인데 사실은 조금 이런 취재를 할 때는 사실 현장에서 직접 본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건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뉴시스의 일부가 있긴 했습니다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하루 늦게 이제 일면의 기사를 배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기사의 어떤 의도? 네.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시국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해서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사건은 사실 돌이켜보면 지난해 8월 말에 터진 사건이고 지난해 거의 하반기를 거의 뒤흔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가 있었던 10월을 보면 두 달 정도, 예,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시점이군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당시 보수 언론이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에 대한 비판을 한 건 당연하고 이제 이 기타 다른 사회등 그러니까 밀양 송전탑이라든가 하는 다른 사회쟁점들을 약간 통합진보당과 무리하게 연결을 시키면서 어떤 그런 보도들을 많이 보였는데요. 예. 그러니까 밀양 송전탑도 약간 대표적인 사례고 이제 당시 기사들을 보면 그런 보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제 뭐 야권연대가 통합진보당을 키웠다거나 뭐 문재인 의원과 이석기가 인연이 있다는 듯이 엮는 그런 기사들을 쏟아냈고요. 그 월간조선 10월호를 보면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안철수 이석기의 우연한 인연 하는 기자 수첩이 있는데 예. 그 기사를 보면 이석기와 안철수가 이석기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한때 살았던 것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기사를 보면 같은 시기에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언제 살았고 한 사람은 언제 살았는데 이게 이석기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무슨 인연이 있다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무리한 기사들이 조금 많이 쏟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밀양 송전탑도 당시에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가 실제로 기사가 나오고 난 뒤에 최근에 진보당 사태로 조성된 부정적 여론과 결부시켜 밀양 송전탑 싸움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 월간조선 기사대로 한다고 하면 이석기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서 같이 있어. 네. 그렇죠. 이런 기사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자체가
기사가 된다는 게 네. 예, 참 의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좀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혐의 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예. 이걸 또 보도하는 매체들도 성격에 따라서 좀 방향이 판이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예를 들어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뭐 내란 선동을 했다. 이 부분을 되게 부각시켰고요. 예.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이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문화일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뭐 무슨 체대 전복 어쩌고 하면서 점점점 내란 선동했다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앞부분과 기사를 보면은 이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난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사실 검찰 같은 경우도 그 내란 음모 혐의에서 무죄가 났다는 거를 이제 되게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사실 법원이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전향적인 판결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1심에 예. 비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부각시키지 않고 어쨌든 선동은 한 건 맞다라는 부분만 되게 부각시키려는 그런 태도가 좀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른 방향으로 또 보도를 한 그런 네네. 매체들도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 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란 음모가 없었다는 점에 조금 무게를 찍었는데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중요한 지점들인 것 같고 이제 저희 매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내란 음모가 있었다라고 말한 부분들은 보수 언론들이 같이 이렇게 검찰하고 춤을 추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보수 언론들이 막 쏟아낸 부분들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수 언론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어떤 기사들도 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뭐 사실 어떤 성향을 떠나서 내란 음모가 무죄라는 부분이 네네. 항소심의 중요한 요체였는데 그 부분을 간과한 매체들이 네, 좀 많이 맞습니다. 있었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 오늘의 조윤호 기자였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